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날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박덕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어제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을 정지한 걸 두고 장동혁 대표는 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의뢰로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1대1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 42.6%,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28.0%로 나타났습니다. 정원호 후보에 대한 공세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화 가족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평일 오후 정통 뉴스쇼 최강자 이가역 라이브.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도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공정경선 협약식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발언 순서를 두고서는 미묘한 긴장감도 포착됐는데요. 네, 다음은 최원석 후보자님의 말씀을 주고합니다. 다음은 수성갑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늘 공천 파동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장 경선 행사에 주호영의 등장이란 더욱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어제 주호영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고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신은 대구까지 내려와서 공개 경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정현 위원장이 고집을 부려서 어떤 당대표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게다가 법원의 김영환 컷오프 효력 정지로 당 일각에서는 장동혁 책임론도 나온 상황. 주호영 부의장님께서는 대구 공천을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숙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장이 공관위원장, 윤리위원장 하라. 법원 결정에 반발한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 공천 대혼란 수습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언론 보도 제목을 보면 대혼란, 안개 속 이런 키워드가 붙습니다. 어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혼란은 더 커지는 듯합니다. 장동혁 대표 뭐라고 했을까? 화살을 법원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당의 주요 사건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남부지방법원 인사합의 51부의 결정은 예측 가능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전부 다 인용하고 계시니까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 판사 출신인데 서울 남부지법 51부, 민사 51부를 직격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남부지법 51부가요. 예. 지난 배현진 의원 그때도 이제 양형 균형이 안 맞다라고 예. 이제 판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 대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비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죠. 남부지법 51부가요. 정당 관련 가처분 전담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 과거에 왜 우리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재판을 계속 받을 때 저희들이 왜 이 재판부 추첨은 하지만 계속 뭔가 부당하다라는 투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 법원에 대한 그런 비판은 하면 안 된다라는 투로 그때는 또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런 비판을 법원을 향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무결하고 이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다 정당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소구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고요. 공관위가 지금 전권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권을 다 줬다고 하는 당원 당규까지 무시해가면서 하라라고 하는 게 전권은 아닌 거잖아요. 적어도 당원 당규, 절차적 질서는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정현 공관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법원 직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기도 하죠. 예. 그러면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저륜을 확실히 해내지 못한다라는 것, 이런 측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위법의 계엄을 했다라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 그리고 헌법에 반하는 계엄을 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에 대해서 제대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헌법과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법원의 판단에까지도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임명한 윤리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이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벌써 가처분만 3번 연달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법원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결코 보수 정치인답지 않은 모습이다. 보수 정치가 헌법과 법원과 싸워서 어떻게 보수 정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점에 있어서 적절한 그 말들을 좀 해야 우리 후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것은 달리 해석해보면 아무튼 공천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인 정당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다. 일단은 정제해놓고 우리 판단해보자, 이런 의미일 텐데 당에서는 당 대표가 그 판단을 내린 법원을 지켰겠습니다. 김민영 의원님, 지금 어제 그 가처분 인용을 당에서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당무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깨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 구성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사실 당무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종이거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갔었을 때 발생했던 행정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깨진다면 누가 어떻게 안심하고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당에서 결정했던 결정들이 법원에서 속속 다 인용이 가처분되면서 과연 다음번에 당무에 대해서 이걸 따라야 되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무처 직원분들이나 일반적인 당원들까지도 당대표의 결정에 대해, 더 나아가서는 당의 공식기구의 결정에 대해서 이거 좀 당장 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시차를, 법원이라든지 소송에 대한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 박성민 의원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사과를 차라리 했다면 이렇게 논란은 안 생길 것 같기도 한데 벌써 저희도 이렇게 좀 다루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 사펠 규정이라고 보고요. 결국 국민의힘이 이번에 공관위에서 내렸던 그런 결정들, 컷오프, 특히나 원칙 없고 어떤 뭐 컨셉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반발도 상당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마저도 법적 정당성마저 인정을 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원에서 단순히 이 컷오프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조목조목 이유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면서 공고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3월 16일에 추가 모집한다라고 공고를 하고 바로 다음 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만 접수를 하도록 했다. 근데 이게 당규 위반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규에 보면 공천 신청을 위한 공고 기간은 3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당규에 적시가 되어 있다라는 네. 점. 이뿐만 아니라 추가 공모를 하면서 사실 컷오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이게 어떤 후보자를 인위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는가를 의심하게끔 한다. 이런 내용들을 재판부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저는 판단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도 지키지 못했고 컷오프에 대한 어떠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도 보여주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재판부를 탓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전형적인 남 탓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상수 의원 또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어제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결정문 보면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된 결정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상당히 좀 모르겠습니다. 그 정당에 있어서는 뼈 아픈 말 아닙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됐대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라는 것으로 이제 당은 운영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그동안 사실 법원이 당원 당규상의 절차를 다 준수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입하지 않았던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가처분 결정들이 연달아 나오는 과정에서 더 이상 법원이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을 사실 보여준 것이고,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 추가 후보 모집을 하게 될 때 우리 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3일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작 하루만 부여했던 바로 그 절차적인 위법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원이 이제 적시를 하고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그러한 지점들이 이제 당의 재량권을 벗어나서
당의 민주적 정당성에 위배되는 그러한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뉴노멀을 법원이 제시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적어도 당원 당규는 지켜가면서 적어도 거기에 규제되어 있는 절차는 지켜가면서 당무를 하여라라는 그러한 법원의 판단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예비후보 컷오프 된 것과 관련해서도 역시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라도 나오면 어제 김영한 충북지사 소식이 저희 방송 중에 나온 것처럼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뉴노멀이 정말 한 번 더 나오면 정말 뉴노멀이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 돌아왔습니다. 어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 그리고 당내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간 일은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 뭐 같은 지금 처지니까요. 우리나라 정당들이 공천을 특권인 것처럼 휘두른 데 대해서 제동을 건 역사적 결정이다. 주호영 의원도 역시 판사 출신이기도 하죠. 박성민 의원 보시기에는 그러면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 커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커졌다고 봅니다. 커졌다. 물론 뭐 법원의 판단이 이제 사안별로 이제 디테일을 좀 다르게 판단을 한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예. 사실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게 이전에 뭐 징계 문제에 대한 가처분 이것을 인용한 것과 이 공천 과정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것, 이 무게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당 내부에서 하는 그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당 내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불문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최소한 당원 당규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민주적 신뢰를 훼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법원이 제동을 걸 수가 있다라는 지점을 한번 보여준 선례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호영 의원을 둘러싼 컷오프 자체도 사실은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중대한 하자이고 문제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진에 대한 뭐 희생, 이런 헌신 요구했지만 또 다른 중진들은 이미 후보로 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법원이 어떤 이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 과정에 대한 민주적 신뢰 훼손 이 부분을 굉장히 중대하게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호영 의원에게도 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더 주호영 의원에게도 유리해졌나요? 이게 법리적으로 조금 따져보면 조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김영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원 당규에 명시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3일의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만 했다라는 명시적 위배죠. 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당원 당규의 명시적 위배는 없습니다. 다만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를 결정함에 있어 공천관리위원들 간의 표결 방식이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자신이 부결이라는 어떠한 그런 뜻을 표시하지 않고 뭐 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것을 이렇게 계산한 방식이 회의법상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시적인 위배는 아니기 때문에 예. 판단이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3일이라는 기준을 어겨서 하루로 한 거는 누가 봐도 이게 바로 지적할 만한데 네. 이게 회의 중에 표결 방식이 정말 규정대로 됐느냐는 CCTV로 그걸 쫙 다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니까 조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호영 의원이요. 컷오프가 됐는데 대구시장 공정경선 협약식이라는 국민의힘 내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컷오프 안 된 후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뭐 한간에는 와 정신력이 대단하다 이런 뭐 민망하지도 않나 이런 뭐 비판적인 댓글도 달리긴 했는데 김인영 위원님 나란히 섰어요 저렇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대구에서 가장 어색했던 곳은 바로 저 협약식 장소였을 거라 어색했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색했을 겁니다. 물론 단 한 사람은 어색하지 않았겠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저 자리에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봤었을 때는 본인의 가처분 인용을 거의 확실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2016년도 때 실제로 가처분 인용된 경험도 있으시고 또 본인이 또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가처분을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있을 대구시장 경선, 더 나아가서 대구시장 본선까지도 본인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행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뒤에 현수막에 이제 경선 후보자의 협약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컷오프가 됐는데 참석했다. 약간 좀 민망해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육선 의원이니까 주변에 다른 이제 후보들도 크게 뭐라 하지는 못하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다시 충북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러면 어제 가처분 인용 결과 나오자마자 김수민 전 충북 정무부지사 전 의원은 나는 자격이 없다 하면서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남은 건 윤갑근 변호사와 네. 그리고 김영환 현 지사 이렇게 양자구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공천 사달을 내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까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대외적인 이미지가 다 더 씌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수습하려고 이제 이 임명을 한 게 예. 박덕흠 의원이에요. 제가 볼 땐. 근데 이분이 충북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나름대로 저 후보들과의 개인적 관계나 이런 네트워크망이 다 있으니까 잘 구슬려서 다시 한번 판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아마 그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상처라는 표현을 했는데 개인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아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김이 다 빠졌고 실제로 선거 캠프가 해단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다시 나는 기회가 생겼으니 다시 한번 모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주겠습니까? 이미 이제 김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 가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달을 낸 건 결국에는 윤곽근 이 변호사는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변호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하고 또 다시 경선을 분다. 그러면 친윤 대 반윤의 대결이 될지 아니면 친윤 대 친윤의 대결이 될지 윤어게인의 어게인인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속도 타고 내부적으로 본인들도 참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명단을 보면 예를 들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나 조계령 전 충주시장 이미 불출마 선언 사퇴해서 예를 들면 이제 사무실 방 빼고 현수막 다 내렸을 거잖아요. 근데 박덕흠 의원이 충북에 충청도에 이제 맹주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새 2기 공관위원장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다 오픈할게요. 와보세요. 한번 올까요? 그냥 2파전으로 끝나나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의 상황이 대구 경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입장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예. 합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에 대한 가처분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충북도지사 부분이 너무 꼬여 있다 보니까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충북의 4선 의원이기도 하니까 이 네. 부분을 조금 원활하게 해결하게 하자는 목적에서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예. 다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 또 즉시항고를 했어요, 당에서. 그래서 즉시항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는 경선에 붙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사실 지금 당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수민 전 의원은 사퇴를 했고 그다음 조기령 전 충주시장도 사퇴를 했고 네. 그다음에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 지금 남은 후보는 윤곽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마 당에서도 지금 부담이 되니까 박덕흠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해서 충북도지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금 원포인트 릴리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박성규 의원님. 김영환 충북지사는 무소속 출마도 그러니까 출마 봉쇄가 되면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공정한 경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무소속으로 나가면 또 이 충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를 일단 봉쇄를 하는 결정까지 국민의힘이 할까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판이 사실은 엎어졌죠. 엎어진 밥상을 다시 차리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밥상을 차리는 게 더 나아 보일 정도. 예. 아예 이 공천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재심사하는 것. 아예 그냥 뭐 윤희근 전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던 분들까지도 다 들어와라 해서 다시 심사를 하고 차라리 다시 경선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실제로도 윤희근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내정설, 이른바 이제 뭐 김수민 뭐 전 지사를 겨냥해서 내정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사실상 사퇴를 했었는데 이분도 지금 판이 이렇게 되고 나서 약간 경선 다시 재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또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분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이 판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니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출마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들. 네. 저는 이게 과연 이 지역에만 그칠까? 저는 오히려 대구나 이런 지역들도 이런 상황들이 재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예 제가 봤을 때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지금 이 저희의 토론을 보고 계시는 충청도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온라인에 그 충청도 분들의 그 특유의 묵직한 농담 있잖아요. 뭐 이거 뭐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불쾌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를 무시하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김명희 의원님. 대구 얘기 많이 했지만 충북 유권자들도 지금 이런 상황 보면 국민의힘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점수를 까먹고 시작하는 예. 상황이라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충북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구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마이너스 출발선을 뒤에서 시작하면 이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요즘 예. 대구에 이가영 라이브 가족들이 되게 많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거든요. 만우절이라서 하신 거 아니고 확실히 아닙니다. 많이 진짜 보고 계시죠? 말씀드립니다. 예, 진짜 예. 말씀드리면 해주시는 예. 말이 뭐냐면 대구 시청자분들께서 하는 분노의 포인트는 지금 대구 분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컷오프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저도 그 분노의 포인트를 짐작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김부겸 후보가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는 대구 분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치라고들 많이 말씀들 하거든요. 어허. 이렇게 된다면 충북 역시도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국민의힘이 충격받을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들고요. 저는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지금 저희 지도부가 공천의 방향성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대구, 충북. 사실 경기는 저희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경기도도 지금 국민의힘은 아주 난관에 봉착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제 사퇴하자마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빨간 점퍼를 입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다시 기회가 왔다 이런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죠. 경기도 험지는 절대 가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고요. 저분은 보수 여전사라고 하는 별명을 뭐 자칭으로 만들었는지 보수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어찌됐건 민주당과 굉장히 잘 싸운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장이 벌어졌어요. 그럼 최전선에 나와서 민주당 후보들과 싸워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중진들처럼 개혁신당에서는 그 대구 국회의원들을 살찐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기회는 요때다 하고서는 빨간 잠바를 입고 나는 무조건 대구로 공천을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의 속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대구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좀 의문인데 예. 이게 앞으로 이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자체는 이미 컷오프가 된 상태예요. 근데 그 가처분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가처분 신청을 해서 살아온 건 주호영 의원만 살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예, 결과 나오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를 껴가지고 경선을 하는 건 이해될 수 있지만 가처분 신청도 안 하고 컷오프 된 상태에서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분까지 지금 껴야 되나요? 그러면은 당의 당원 당규도 무시가 되고 자의적으로 공천 심사가 되고 실제로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까지 옆에 그냥 컷오프 된 사람까지 다시 껴서 한다. 모든 것들이 다 자의적으로 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아까 수권 여당 말씀도 해주셨지만 수권 여당이 될 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혹은 엄청나게 지금 무너져 내린 현실을 이진숙의 저 빨간 잠바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주호영 의원은 컷오프가 됐는데 오늘 경선 후보들이 모인 행사에 참여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컷오프가 된 상태인데 아무튼 빨간 잠바를 입은 사진을 다시 올리고
만약에 주호영 의원에 대한 컷오프 효력 정지 처분이 결정이 내려지면 그러면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수 의원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제 사퇴하자마자 오늘 아침에 바로 박덕흠 의원이 2기 공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잖아요. 이거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해임시키고 박덕흠을 생각해놨다. 그러니까 이정현 잘린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당에서는 경질설 이야기가 돌고는 있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오전부터 듣고는 있는데 네. 뭐 정확한 지점이야 당사자들이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상당히 지금 당에서 좀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뭐 공천이 거의 다 끝났다고 하는데 사실 서울, 충북, 대구, 부산 정말 많은 지역들이 공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그중에서 대구와 충북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고 서울 또한 지금 뭐 완전히 그 논란이 꺼졌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거의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러난 것은 좀 많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규명 의원님, 그 2기 공관위는요. 지금 공천을 해야 될 게 지방선거 지금 빈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재보궐이 또 있잖아요.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박덕흠 의원을 저는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국회의원 공천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중진 의원을 공천함으로써 조금 안정을 깨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원내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공천 자체가 잡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내에서도 이러다가 제대로 선거는 치를 수 있나라는 불만도 많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상태로 갔다가는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너무 강하게 불거지니까 아마 지도부에서는 중진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 원내 불만을 또 누그러뜨리면서 안정을 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사실 공관위원이 공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선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선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많은 캠프에서 많은 이의 제기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사퇴했기 때문에 지금 2기 공관위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예. 상당히 좀 순항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오전에는 장동혁 대표가 되도록 지방선거 공천과 재보선 공천을 따로 별도로 공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입장이 좀 당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덕흠 공관위가 같이 재보선까지 공천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출범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동적인 상황 정도로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박성민 의원께 이것만 여쭙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1호 공약도 아직 못 내놨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반값 전세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반값 전세 필요한 거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오히려 뭐 이제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주요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좀 집중을 시키겠다. 그리고 공공임대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출산을 연계해서 뭐 주거 자금 대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든지 청년층 월세 지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미 기존재하는 정책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값 전세의 핵심이 결국 이 공공임대 방식을 차용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혜택을 늘리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좀 재탕, 삼탕에 가까운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사실 그동안 뭐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주요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이 공공임대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민간임대가 답이다라고 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해왔었는데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공공임대를 주력으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 저는 좀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공개 행보를 안 한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오늘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서 직접 현장 행보를 했다는 점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대구 그리고 충북 상황을 봤는데요. 서울도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다행과의 브리핑으로 만나보시죠. 둘 중에 더 쉬운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서울 집값 안정화, 2번 국민의힘의 혁신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혁신은 제가 혁신위원장을 해보니 내적인 역량이 아직 혁신을 감당할 만큼
올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집값 잡기보다 국민의힘 혁신이 더 어렵다는 윤희숙 후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첫 번째 토론회. 오세훈 후보는 생태탕, 명태균 두 가지 의혹 중에 명태균 의혹을 더 부담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같은 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토론회장에 모였습니다. 후보님의 실속형 아파트는 임기 내에 거의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실성이 거의 없고요. 내 집 앞 5분 버스 정류소, 내 집 앞 10분 지하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럴듯하지만 속빈 강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원호 후보를 향해 집중 공세가 이어졌지만 해외 출장 의혹 언급은 없었는데요. 거기에는 김두관 당시 의원이었고요. 또 지금 이제 패널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다 일행으로 간 거고 이걸 둘이 간 걸로 지금 둔갑시켜가지고 한 것은 백배 사죄가 필요하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정원호 대 오세훈, 박주민 대 오세훈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63일 후 서울의 선택을 받게 될 후보 과연 누굴까요? 네, 보신 것처럼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서울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민주당은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 순이었고요. 국민의힘은 오세훈, 윤희숙, 박수민 순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여야 모두 1위 후보에는 글쎄요, 그동안에 뭐 1위라고 언론 또는 다른 조사 등에서 꼽혀왔던 대로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이동학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들께서 집중하시는 여러 가지 이슈가 국민의힘의 총체적인 난국, 이런 것들이 좀 집중이 되고 또 글로벌 경제 위기, 지금 뭐 안보 상황의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이 당내 경선으로까지 지금 옮겨오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1등을 하고 있는 후보에게는 조금 유리한 환경인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좀 집중을 받는다면 그 안에서 정책 경선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도 좀 조명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당이 워낙 지금 엉망인 상태로 지금 지속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장동혁 대표와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 두 커플의 어떤 맹활약 속에서 상당히 빛이 바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아마 후보들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장동혁 대표의 뭐 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랄 후보들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얘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경선 일정이 좀 남아 있는 만큼 이 나머지 후보들도 좀 최선을 다해서 박진감 있는 경선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상수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윤희숙 후보 1, 2위 간의 차이가 조금 나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한 가을쯤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놓이지는 않았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동학 최고위원도 지금 잘 말씀을 주셨지만 장동혁 대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금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장동혁 대표에 맞서서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진퇴를 논하려면 직을 걸어라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정말 오세훈 시장이 직을 걸면서 한번 그 혁신의 목소리를 내봤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여의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오세훈 시장 개인의 어떤 경쟁력이 낮아졌다기보다는 우리 당이 지금 그 시장 개인의 경쟁력을 받쳐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거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이제 선거 캠페인이 좀 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당보다는 아무래도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는 것의 특성상 인물을 놓고 평가하는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저도 이제 토론회를 이렇게 봤는데 정원호 후보가 아직은 중앙정치에 나오기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오히려 박주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보다 뭐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는 능숙하지 못한 모습을 저는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시간은 63일이나 남았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양당 모두 3파전, 본선을 향한 후보들의 경선이 한창입니다. 민주당 대 국민의힘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원호 대 오세훈 이렇게 양자 대결을 하면 42.6 대 28.0이고요. 박주민 대 오세훈 하면 39.6 대 28.2. 역시 민주당 후보가 여유 있게라는 표현을 쓰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0%포인트 넘게 앞서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 의원님,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정원호, 박주민 후보 모두 오세훈 현 시장과 오차 범인의 접전이었거든요. 그런데 4월 1일 오늘 3개월 만에 발표된 거는 이렇게 민주당이 우위로 나왔습니다. 역시 지금 두 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이정현 커플의 뭐 어떤 이런 효과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단기간에 여론조사 수치가 저렇게 역전되려면요. 예.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했거나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있거나 또는 후보자 개인의 굉장한 큰 리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서 뭔가 큰 실책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으면 저렇게 지지율의 하락이 어느 정도 예측도 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서울시가 당장 뭐 크게 인구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오세훈 시장 개인 리스크가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집중된 적은 없었습니다. 시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지지율이 저만큼 빠질 만큼의 큰 실책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박상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당에서 오히려 후보 개인을 받쳐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여론조사 분석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정원호 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토론을 유심히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원호 구청장이 그동안 강점으로 나타냈던 중도에게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조차도 어제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에게 거세게 공격받았었거든요. 그런 중도에 소구할 수 있는 이미지가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감점으로 작용한다면 앞으로 있을 여론조사나 더 나아가서 본투표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1월에 있었던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30.4 대 30.9, 31.5 대 30.2 오차 범인의 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4월 보시면 이렇게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10%포인트 이상 민주당 두 후보가 모두 오세훈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민 의원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3파전이 된 게 좀 민주당에 비해서는 늦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삐걱삐걱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뭐 오세훈 시장 등록한다 안 한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60일 넘게 남았으니까요. 뭔가 이 격차가 다시 좁혀질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는 국민의힘 후보가 다시 좀 치고 올라올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선거라는 게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수치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표장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뭐 이 격차는 언제든지 좁혀질 수도 혹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그 가변성이 굉장히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수치에 취하기보다는 민주당 후보도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더 좀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뛰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투표장에 갔을 때 민심은 어떤 여론조사에 짚이는 것보다는 더 복잡하고 촘촘하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물론 민주당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경선도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 갈등이 크게 이제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라는 점에서는 좀 더 우위를 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 오세훈 시장의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시정을 운영하면서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꼼꼼히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뭐 한강버스의 실책 문제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리스크라든지 이런 오세훈 그 시장과 관련한 내용들이 본격화되고 있고 검증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촘촘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정현, 장동혁 두 사람의 합공도 있었지만 저는 이장 합공뿐만 아니라 사실 오세훈 시장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세훈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토론회부터 한 장면 보겠습니다. 정원호 후보에 대한 견제가 많았고요.
박주민 후보와 정원호 후보 사이에 이런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오세훈 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작년 여름부터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했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만들어서 게재를 하고 과연 상당히 감사해야 될까요? 계엄 터지자마자 오세훈 시장께서 그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감사 표시한 거고요. 그 뒤에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한 거라고 쭉 지적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30초 알겠습니다. 보장해 주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제기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문이 민주당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 혹시 나올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였다면 포인트였는데 어제 이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성민 의원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전현희 후보가 오히려 김재섭 의원의 이 의혹 제기를 두고 여성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쟁자지만 아무튼 민주당 후보를 감싸는 그런 비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지금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물어서 함께 협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이 의혹은 사실 실체가 굉장히 없는 헛발질에 가까운 의혹 제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지금 전파되고 있고 비판받고 있는 지점은 결국 여직원과 마치 둘이 간 출장처럼 얘기가 되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11명이 함께 갔던 공모였고 심지어 초청을 받아서 갔던 행사였다라는 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러한 의혹 제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시민분들도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내 토론회에서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더더욱 그럴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고 이미 공무이고 뭐 여직원과 단둘이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 분명히 자료로서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이 의혹을 민주당 후보들이 받아서 정원호 후보를 공격할 만큼 저희는 그렇게 저열하게 네거티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학 의원께서 그 출장을 가셨죠? 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칸쿤도 가셨고요. 갔다 왔습니다. 전 일정을 다 가신 거죠? 맞습니다. 중간에 빠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출장 지금 김재섭 의원의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주신다면요? 2023년 3월입니다. 예.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었고 당시 지구 반대편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틀에 걸쳐 갔거든요. 예. 올 때도 또 이틀에 걸쳐서 왔어요.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었고 당시 멕시코 선관위에서 주최했던 민주주의 관련된 세션에 저희들이 다 같이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메리다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보면 나라가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꼬랑지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꼬랑지 부분에 있는 도시예요. 네. 메리다시가요. 근데 거기에서는 세계 참여 민주주의 포럼이 또 열렸어요. 이것은 세계적인 기구가 전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당시에 초청 인사가 메리다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예컨대 이제 도시 간의 정상회담도 하고 이제 그런 포럼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칸쿤에 뭐 무슨 휴양지에 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의혹 제기들을 하시는데 보시면 멕시코 시티로 다시 돌아가서 한국으로 오는 이 일정이 지도를 보시면 압니다. 예. 엄청 멀어요. 그런데 칸쿤이라는 도시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비행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메리다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칸쿤으로 가서 이 비행편을 타고 이동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마치 휴양지에 여직원과 정원호가 갔다. 앞뒤를 다 거세를 해버리고 그렇게만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잘못 오인될 소지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정원호 후보께서도 이건 사과를 명시적으로 해라라고 예.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당한 아주 장의 이 네거티브 전이 사실은 민주당 경선도 그렇고 국민의힘 경선도 그렇고 네거티브가 지금 바깥에서 잡아먹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을 좀 덜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차제에 국민들, 이 서울 시민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서울시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유튜브 댓글로 출연 타이밍 쥐기네라고. 이동학 의원이 원래 수요일 날 출연하시는데 예, 저희도 빨리 수요일이 왔으면 이거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김재섭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 후에 백브리핑에서 11명이 간 거는 맞다라는, 그러니까 단둘이만 갔다라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이산을 키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그 서류가 바뀌고 그 정황이 의심스럽고 아니 스스로 떳떳하면 성별 가려서 낼 필요도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우리 아무 사이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의 관계 얘기했죠. 전 여성과의 관계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김명 의원님. 여성과의 관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언론들은 뭐 이제 그런 키워드를 보고 그런 의혹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행정감사라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행정부처를 견제할 때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 오는 거는 문서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문서를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성동구청에서는 분명히 성별을 가려서 줬지 않습니까? 공문서에 성별을 가려서 준다 또는 잘못 오기해서 준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본질이 지금 약간 빗나가서 이슈화된 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동구청에서 성별을 잘못 표기했는 그리고 이름을 가렸던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동구청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커지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저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고 너무 자극적인 이슈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저희가 이 이슈에 집중해야 되냐면 당시 성동구청장은 공무로 간 겁니다. 예산이 투입, 국가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국회의원은 지적할 수 있는 거고 성동구청장으로서 충분히 해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호 후보 측은 어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동경찰서에 김재섭 의원을 고발했다라고 보도로 알려져 있고요. 또 정원호 후보가 오늘 아침에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11명이 행사 때문에 같이 갔고 실무를 총괄해서 맡은 저희 구청 직원 이렇게 해서 같이 갔는데 이걸 둘이 간 걸로 지금 둔갑시켜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경찰에 저희가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직원이 이제 성과를 냈고 마침 전임자가 이직을 한 상태여가지고 그 자리에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 저 얘기를 한 때로부터 상당히 많은 조리돌림이 온라인상에서 횡행해지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의 사모님은 물론이고 저 지금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얼굴이 이미 지금 까여서 상당히 많은 뭐 성적인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미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인격 살인이기도 하거니와 그 직원이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고요. 정무직, 저희들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청년단체 대표 활동도 하셨고 역량이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무슨 특혜성이냐 혹은 둘이서 간 것으로 해가지고 뭔가 둘이 이상한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은 선거운동 방식인 것 같아서 이런 좀 자제가 좀 필요하고 이미 그분들이 지금 이미 그분 또 결혼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과를 도대체 어떻게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칸쿤이라는 곳은 정말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요즘 신혼여행지로 뜨고 있는 지역이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메리다는 2019년에 세계 여행객이 뽑은 최고의 소도시 관광지 1위에 뽑힌 세계적인 관광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물론 뭐 공무상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10박 12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공문상으로 보면은 2,800만 원이 넘는 그 혈세가 거기서 쓰인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원호 구청장도 해명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칸쿤이라는 휴양지로 뭐 2박이나 왜 했냐? 그러니까 너무 외유성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라면 그에 대해서 또 그 계획표를 주고 이런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그냥 이렇게 검증을 하면 되는데 여성 공무원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불필요하게 더욱더 어떤 다른 오해를 낳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 토론회 한 장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할 때 오세훈 후보를 향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자타가 공인하는 중진이십니다. 그런데 작년 대선 이후 당이 대단히 어려울 때 이 선배께서 정말 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선거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혁신과 절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속죄하고 국민들께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뜻에서 드린 말인데 저걸 런던에 가서 저걸 보고 오셔가지고 아침에 베이글과 커피를 마시면서 한강버스를 타게 하겠다. 세상에 바쁜 출퇴근 시간에 저거를 누가 저 아침에 한강공원을 건너서 가겠습니까? 민주당 프레임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입니다. 이런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행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한강버스 정책에 대한 윤희숙 경선 후보의 공세가 있었고요. 오세훈 경선 후보는 이거 민주당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라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박상수 의원 보시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밸런스 게임 할 때 다른 장면에서요. 세운상가 개발을 포기하고라도 한강버스 정책은 살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 정책에 애착이 많은 것 같아요. 한강수운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너무 조롱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아라뱃길이라 그래서 경인 아라뱃길이 굉장히 인천지방까지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예. 제대로 뱃길로 지금 활용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강의 수운을 하나의 좀 활성화시키는 과정으로서 물론 그 부분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무조건적인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시정의 역점 사안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성민 의원 보시기에는 사실 민주당 주자들이 그 한강버스랑 달리기 하면서 그런 홍보 영상도 올리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는 빵점짜리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출퇴근 교통수단의 혁신적인 어떤 무언가를 제시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열어보니 속빈 강정에 불과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속도를 봤을 때도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걸 출퇴근용으로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수차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고 중단하고 점검하는 시기까지도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이제 계속해서 자잘한 사고들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민주당의 프레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이미 한강버스라는 정책에 대해서 실망했고 이것을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쓰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너무 현실을 모르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이 한강버스에 대해서 무용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요, 아까 대구 충북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아무튼 정책으로 토론을 하니까 이게 좀 뭔가 편안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마수 토론으로 음악을 이제 마지막 하나요. 어제 토론에서 한동훈 이 이름 석자도 자주 등장했거든요. 장동혁과 한동훈 누가 지원 유세 오는 걸 더 좋아하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김영 의원님. 장동혁 지원 유세를 모두 꼽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건 좀 다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사석에서 이번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많이 사진을 찍고 본선에서 그걸 활용하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오늘 오는 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방문한 경동시장을 다시 갔다 왔는데요. 예. 경동시장 상인회 대표분들께서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즐겁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과연 누가 더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선이 시작되면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10초 후에 마수 토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마수 토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는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저는 이것으로서 공관 위원장 직의 임무를 마치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퇴장하고 박덕흠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천 마무리라고 했지만 새 공관위원장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장한 정당성은 법원에 의해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눈길은 주호영 컷오프 인용 여부로 쏠리는데요. 국민의힘의 대구 공천 원점 회귀하게 될까요?
김영환 지사의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변호사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논리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렸다. 국민의힘의 공천, 법원 제동에 거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 효력을 법원이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사필 규정이다? 아니면 좀 뜻밖이다? 어떻게 보세요? 뭐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죠. 예. 법원이 웬만하면은 쉽게 말하면 헌법상 보호받고 있는 이 정당 내에 민주적 자율적 의사 결정이면은 예. 절대 개입하고 관여하지 않는 게 이제 법원의 오랜 정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법원에서 인정사정 없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거의 다 인용 내지는 수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예. 즉 그 말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정당 운영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50년 넘게 집권 경험을 가진 그런 보수의 역량과 능력이 결집된 그런 정당인가 큰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정당 운영이 민주적 절차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 반목, 분열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들이 예. 법원에서 계속 이런 볼상사나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못했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잖아요. 법원이 그런 거죠. 예,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관여를 보통 안 하잖아요, 공천 사실은. 근데 관여할 정도로 지금 엉망이다? 이렇게 보세요? 근본적 원인은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요. 판사, 검사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풀면서 통합과 조정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천은 최고의 고도덕 정치적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천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그 가운데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공천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뭐냐면 이게 뭐 무슨 윤리의 영역이 됐든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윤리 심판원을 가고 거기에서 다시 법적인 분쟁으로 가는 그런 절차적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공천 과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천 과정도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절차적 과정을 갖추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딱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예. 공천 당사자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절차적 과정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 가운데에서의 정치력도 보여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넘어가냐? 윤리의 영역, 법적 영역으로 넘어가서 정치가 보여줘야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 이런 사태가 왔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정치가 아니라 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규정을 하나 두고 누구를 죽이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규정을 어기는 그런 형태의 악순환 고리가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아까 뉴노멀이라는 뭐 말도 있었고요. 또 이거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자초한 거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재판부를 향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차라리 재판장이 공관위원장 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 비판을 하느냐 이런 또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법원의 부장판사까지 경험한 그런 법조인이잖아요. 예. 그런 오랜 법조 이제 경험상 정당 운영의 어떤 결정 사안을 그걸 승복하지 못해가지고 법원에 이걸 가지고 왔을 때 보통 법원 같은 경우는 그냥 정당 내 그 결정 사안으로 그냥 이거는 거의 뭐 기각 내지 법원이 관여 내지는 간섭하는 그런 행태를 거의 배제시켜 왔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법조인 출신인 더군다나 판사 자기 친정집에서 저런 결과가 나오니까 장동혁 대표라도 다른 거 가지고는 뭐 크게 뭐 그렇게 반박하거나 논란을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으로서는 상당히 본인으로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아픈 대목이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박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당이란 거는 이 결정 과정이 가령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 공천관리위원회의 그 추상 같은 어떤 그런 뭐 입장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설력으로 그러면 원칙과 기준과 공정한 어떤 객관적인 절차의 민주성이 담보가 돼야 예. 그 결과를 승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게 법원에서 이제 판단으로 이어지면은 만일 지금 이제 앞으로 이미 많은 공천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제 기초자치단체장들이라든지 강력 기초위원들 공천까지도
엄청난 이제 반기를 들고 다 예. 이제 법적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 이 당의 갈등 구조는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윤리에서 윤리의 어떤 결정이라는 것은 뭐 사법체제의 법원이나 마찬가지고 또 공간위 위원들 같은 경우는 생사 여탈을 목에 쥔 손에 쥔 그런 중요한 기구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갈등이 있다면은 이걸 풀어내고 또 공천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 가지고 추상 있게 해야지만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고도의 난이한 정치 행위인데 예.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원칙하고 그냥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가지고 막 컷오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업자득이죠 그냥 예. 결론은. 그래서 보통 정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컷오프 기준 같은 경우는 매우 엄격해요.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한다든가 주변 어떤 세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가운데에서 공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장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예. 대부분 정당에서의 공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죠. 그 원칙이 있다라고 하고 그것은 이제 공정한 경쟁을 전제하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경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혹시 모를 전략 공천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제 방향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난파선 형태에서의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냉혹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당대표가 재판장이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 하라라는 말을 공식 석상에서 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께도 해석을 좀 여쭙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빠르면 오늘 오후, 뭐 내일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도 네. 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주호영 부의장과 통화를 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향후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이야기를 좀 듣고 저랑 또 뭐 정치적으로 많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상당히 지금 본인은 이제 당의 일련의 이 상황을 격분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이제 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는 정치적 결심을 하겠다. 이런 게 워낙 확고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이 이제 만일 인용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어차피 충북도 같은 경우도 도지사 강력단체 공천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예. 그럼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6명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리고 토론을 어제 하고 뭐 다 했지만은 네. 이거 역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될 그런 상당한 위기에 예. 혼란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와 오늘 이제 임명한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의 후임 박덕흠 의원이 과연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상당히 이제 지방선거 62일 이제 앞두고 예.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 이 공천이 아마 항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겁니다. 주호영 의원은 인용, 기각 뭘로 보세요? 본인은 인용될 거라고 보죠. 당연히 김영한 충북지사 예. 공천 컷오프 배제에 대한 법정 대응 가처분 신청도 그 논리라든지 예. 법적 대응 방안을 똑같다. 그 사실상 김영한 측 변호인들에게 조정 부의장이 그런 법리적인 대응 그리고 논리 이런 걸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저게 법조인 출신으로서 자신의 문제인 것 마냥 문제인데 저걸 오죽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주호영 의원이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 우리 김성태 대표님께 좀 반문하고 싶어요. 역대 우리나라 정치에서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그것도 육선 의원 아니신가요, 주호영이? 예, 육선이죠. 이런 경우에 보통 보면 저의 정치적인 어떤 견해와 문법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제 후진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역할, 이렇게 정당이 어렵다고 하면은 내가 정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후배들에게 이런 지침을 내리고 이 당이 이렇게 서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재선 의원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주호영 의원이 국회 부의장의 육선에 대구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예. 다시 지금 이 당이 이렇게 보수가 무너지고 당이 무너진 상태에서 주호영 의원이 선택하는 길이 대구시장이라고 하는 거가 맞느냐. 아마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국힘당의 의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대구의 민심도 그걸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돼서 밀려 인용됐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대구시장을 나가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됐던 장동혁 대표가 됐던 이 주호영 의원의 이런 모습들이 볼 때 네. 지도부나 정당의 어떤 수장들, 결정권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사결정 구조들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냥 우리 정치인들을 봤던 그러한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반문하고 싶어요, 오히려. 이게 이제 우리 박성준 의원이 이게 이제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듯이. 약간 얄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이제 컷오프 당한 당사자는 이제 주호영 부의장이지만은 말 인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대구시장 실질적으로 후보가 되면은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최강의 후보, 최적의 선택이라고 일컬어지는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견제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찌감치 이제 주호영 부의장은 대구시장 후보가 또 돼서는 안 된다. 저걸 이제 쉽게 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제 입장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맞아요. 6선까지 한 대구 그리고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뭐 백수를 누렸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니라 천수 아니십니까?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의 이 정치적 경험 그리고 이제 보수의 심장 대구가 합리적 보수의 기반과 가치를 또 추구하면서 그래야 이제 수도권까지 소구력을 갖추는데 지금 이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조호영 부의장 입장에서는 할 일이 있었던 거죠. 그걸 민주성 의사결정으로 그냥 공정한 경선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그 결과대로 나왔으면 이 문제가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정현 공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냥 컷오프라는 이 문제가 사단을 일으킨 거죠. 인용되면 지금 격분하는 마음이 좀 가라앉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평가는 좀 엇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제 이제 김영환 충북지사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나자마자 이렇게 빨간 점퍼를 입은 사진을 다시 올렸습니다. 원래 흰 점퍼 입고 야구장 앞에서 선거운동 계속 했거든요. 그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이 어떻게 될지 결정은 안 났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벌써 준비하는 분위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컷오프 되고 난 이후에 난 무소속으로 나갈 거야. 흰 점퍼 입었죠. 흰 점퍼 입고.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 민주당의 최강의 후보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감당이 어려운 후보를 냈어요. 어떻게 설득을 했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집권당이 파상 공세를 엄청나게 이제 특히 뭐 대구 시민들 그렇게 오랜 수건인 군기지 비행장 저걸 옮기는 문제도 사실상 20조 가까운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부 지원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대구 시민들 흔들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은 국민의힘 지금 현재 6명 경선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자신하고 결국은 후보 단일화를 또 가져갈 것이다. 단일화를 노리고 있다. 그때 이제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 지금까지 뛰었는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어.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하고 이제 충북도 새 판을 짤 거고 대구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경선판을 새롭게 만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이 경선을 통해서 자기는 후보로 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빨간색 점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제 복잡하네요. 이제 복잡해요. 이제 선거 특히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전국판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전국판을 보고 서울은 어떻게 하고 또 중부권은 어떻게 하고 영남권은 어떻게 하고
우리의 텃밭은 어떻게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전체 선거 전략이 나와야 되고 그 가운데 후보진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그림들은 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뭐냐면 대구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그림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역대 대구 정도 되면은 정리가 딱 되고 다른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적 배치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라고 하는 것은 전진기지로서 자기의 텃밭을 지킨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 사격해 줄 수 있는 데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 이 모든 군대들이 자기만 군대를 거느린 사람들이 대구만 내가 가서 내가 여기 살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이 무너지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거기에 지금 가장 큰 전략적 미스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구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왜 대구만 갑니까? 정리해주고 나머지 지역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말이에요. 짧게요. 지금 현재 정원호 지금 현재 서울 민주당 서울시 후보. 이분 지금 현재 멕시코 칸쿤에 에이슨 출장을 갔잖아요. 그 문제를 갖다 지금 우리 박 의원님하고 제가 다루면은 제가 참 할 이야기도 많은데 그거 안 다룹니까? 그거는 아까 저 4명의 이슈에서 다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그거 뭐 다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칸쿤 출장 의혹 제기를. 아까 김재섭 의원의 입장과 또 직접 갔던 이동학 전 최고위원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박상용 녹음 파일 여야 공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와 당시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 간의 대화 녹취 2023년 5월이죠.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잠깐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내일 저기 그 이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오늘도 만났는데. 검사가 변호인에게 물론 변호인이 뭐 부장판사 출신이나 법조인 선배이긴 합니다만 부탁을 했습니다. 부지사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정치하면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라든가 주변의 법조인들 알잖아요. 많이 만나잖아요. 저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검사가 지금 선민석 변호사에게 이화영 그 변호사에게 사정하잖아요. 왜 진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해달라. 꼭 만나서 이렇게 해달라. 그건 뭐냐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주범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탁의 회의 후에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차 녹취록들을 보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해달라. 그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을 주범, 이화영을 종범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혜택을 주겠다. 공익신고 제보자라든가 또 보석이라든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1차 녹취록에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상용의 진술의 의도에 지금 벗어나고 있으니까 나의 의도에 맞춰서 진술을 해달라고 하는 쪽에서의 부탁을 지금 서민석 변호사에게 하는 거죠. 박상용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 관련된 자기가 짜놓은 계획서에 지금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회유하는 정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좀 급해 보이는 건 오히려 검사 쪽 같이 들리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내용도 있고 지금까지 본인이 계속 강력하게 대응도 하고 방송에 출연도 하고 있잖아요.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한결같이 풀버전 그러니까 한 6시간 저 분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풀버전을 그러니까 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시 노련해요.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까버리면은 박상용 검사나 검찰 입장에서 크게 대응을 해버리면은 그냥 이게 유야무야 또 물이 타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쪼개먹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박상용 검사 검찰의 대응도 다 보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걸 이제 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을 또 봐야만이 박상용 검사가 이게 이제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진짜 플리바게닝을 하기 위한 그런 무리한
검찰에 그냥 조작 공작 수사를 한 건지 그 실체가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 서민석 변호사가 또 청주시장 지금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이 당에 절대적인 또 기회를 하는 뭐 어찌 보면 일등 공신이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에 그러니까 대북 송금 그 사건 하나만 지금 이제 공소 취소 결정만 지금 다시 나오면은 사실상 이제 사법리스크가 거의 다 해소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 서민석의 입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상용 검사 이 사람 아마 곧 머지않아서 이제 또 검사 탄핵할 거 아닙니까, 그죠? 탄핵해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국정조사해 들어가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지금 30초 남았는데 이게 청주시장 예비 후보니까 선거용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이 서민석 변호사가 선거용으로 이제 꺼낸 거 아니야?라는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럼 뭐 의혹을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전영기 의원이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화영의 변호사를 좀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녹취한 게 있었다. 그런데 그게 지워졌는데 찾아보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거기에 문서 파일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지워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늦게 찾았다. 나중에 그게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용기 의원이 또 금요일 고정 패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또 직접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별 참 이쁘다. 너 이렇게 부드러우면, 응? 나 어떡하라고. 사랑한다면 부드럽게. 올리지오. 알러지가 있지만 댕냥이는 키우고 싶어. 대청소도 하고 싶어. 꽃구경도 하고 싶어. 회피하지 말고 해피할 수 있게 지르텍이 지켜줄게요. 판매 1위 지르텍. 약국에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관한 중요한 대국민 연설을 할 거라고 백악관이 예고했습니다. 종전선언일지 적어도 중동 상황 해결의 전환점이 될지 늘 그렇듯 전 세계가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세계 원유의 핏줄 호르무즈 해협을 슬그머니 트럼프 해협 이렇게 불렀습니다. 단순한 말실수라고 하기엔 그 속내에 담긴 에너지 패권 욕심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죠. 어린이와 교사 175명이 목숨을 잃은 이란 초등학교 폭격에 관해선 초반에는 이란의 자작극이라고 몰아세우더니 미군의 오폭 증거가 드러나자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발을 뺐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 전 세계의 평화와 경제가 요동치는, 한 마을이 초토화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현실. 트럼프의 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일 밤에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만우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종전과 평화라는 단어가 부디 만우절 장난 같은 허망한 거짓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코웨이 페스타 반할 거예요.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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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반값이 되니까. 1년에 딱 한 번. 모두가 반할 역대급 혜택. 코웨이 페스타.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무엇이 다를까요? 하고 싶은 거야 많죠. 근데 몸이 예전같지 않아서 성별, 나이별 맞춤 영양으로 내가 맞춰주니까 매일이 즐거워요.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건강한 이들의 이유 있는 선택. 무엇을 사든 오래 쓸 계획으로 삽니다. 이 정도면 뭐 평생 쓰지요. 오래 쓸수록 빛을 발하는 것. 물건도 인생도 멀리 보고 삽니다. 내일을 계획 중인 당신에게 더 뉴 니로 케아.
movement that inspires.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 3주 내에 이란을 떠나겠다고 밝혔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란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끝낼 의지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뉴스룸에서 중동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